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 조영우입니다. 오늘은 생생토론이 마련한 신년기획 마지막 시간으로 폭염, 폭우, 폭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기후위기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농업과 에너지정책, 일회용품 정책 등 다양한 기후정책 전반을 평가해보고 앞으로의 전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이상신 충남연구원 기후변화 대응연구센터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신입니다. 네, 다음은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시간 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끝으로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재각입니다. 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신 뒤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엄청난 혹한과 엄청난 이상공원 현상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날씨들이 일상화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만져보면 다 썩어갖고 물컹물컹해. 탄소 중립을 조금만 늦추더라도 티핑 포인트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연구가 지금 도출된 상태이고요. 망가뜨린 기후를 다시 되돌리기는 굉장히 힘들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이 영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한 상태인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지난해 한 해 동안 많은 기후위기가 있었는데 뭐 물론 재난 상황에 가까운 것도 있었고요. 일단 한번 지난해 한번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고 그럼 앞으로 올해에도 어떤 기후 변화 위기 이게 좀 있을지 먼저 센터장님께서 한번 정리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기후위기라고 하면 사실 우리 지역의 지금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역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네. 아마도 그 신년기획 마지막 회로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재난재해나 뭐 이런 쪽에 집중하다 보면 사실 원인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렇게 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을 봐야 되고 그 원인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온실가스가 되겠죠. 그게 탄소 중립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테고요. 뭐 지금은 이제 결과만 보면 작년으로 보면 작년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네. 보통 이제 그 평균 기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 얘기들은 우리가 많이 들었을 테고 이 평균 기온은 우리 평균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평균이 오른다는 걸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편차, 최대값과 최소값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그 극한값이라고 하는데요. 2025년 자료들은 아직 뭐 데이터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2024년 자료를 좀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한 12.5도였는데 그 항상 종전에 비해서 1입니다. 예. 그리고 평년보다는 한 뭐 1도 이상 이렇게 또 올랐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요즘에 듣는 얘기들 중에 예. 올해 여름이 여지껏 경험한 여름 중에 가장 더웠고 앞으로 경험을 할 여름 중에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받고 있는 좀 전 영상에서 봤던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1도 오르는 걸 사실 크게 체감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로 기온에서 얘기하는 기상에서 얘기하는 1도는 말 그대로 일교차가 되는 거고요. 뭐 일교차는 많이 나면 20도까지도 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후에서 얘기하는 1도는 전 지구의 시스템 자체의 온도고요. 그걸 우리 똑같이 하나의 시스템은 인간으로 보면 우리가 인간이 한 37도 정도가 이제 평상시 36.8도인데
코로나 때 한번 생각해 보면 37.5도만 넘으면 이상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10년, 20년 만에 1도 올랐다, 2도 올랐다라는 건 우리 몸에 1도, 2도 오르면 이상이 있고 한 4, 5도 오르면 생명의 위험이 있듯이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개념에서 기후위기 1도를 좀 봐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좀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우리 이경호 사무처장님께서는 이제 시민사회에서 환경운동을 이제 직접 하시니까 이런 어떤 진안에나 어떤 그런 기후 변화 위기에 대해서 더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제사회에서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네. 협약이라고 하는 게 90년대부터 시작했는데 교토의 정서라고 하는 게 97년에 채택이 됐어요. 그때는 사실 이산화탄소 농도를 가지고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지구가 지속 가능하려면 어느 정도 유지에 되어야 되느냐 이런 거를 약속하고 그걸 실천해 왔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이미 지키지 못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 2015년에 파리 협정이라고 하는 걸로 네. 바꿨는데 이 약속이 1.5도입니다. 1.5도를 우리가 지키자. 1.5도 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지켜자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도 지금 지난해 평균 기온을 보면 깨진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네. 이미 1.5도를 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가장 긴급하게 기후변화, 10년 전에 기후변화에서 지금 기후위기가 됐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실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지구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극한의 기후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폭우, 폭설. 사실 대전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강우량이 굉장히 심각해서 하천에 물이 범람하는 그렇죠.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게 더 일상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상화되는 기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들을 지금부터라도 아주 심각하게 마련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적응 대책뿐만 아니라 예방하는, 그러니까 기후 변화를 계속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다시 내릴 수 있는 형태의 급진적인 정책 변화가 좀 필요한데 이런 정책 변화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미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느끼는 그런 기후 위기에 대한 감정들을 좀 정책에 잘 녹여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갖고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더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리 한재각 위원님께서는 에너지기후 정책연구소에서 이제 그 업무를 하시다 보면 이런 에너지, 기후 변화 굉장히 민감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렇죠. 하여튼 앞에 두 분이 말씀하신 건 뭐 부연하는 얘기일 텐데 정말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파리 협정에서 1.5도 상승을 막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불가능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점점 들고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그런 비관적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혹시라도 이 세기 말 정도의 1.5도를 넘기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벌써 작년에 넘었던 거죠.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넘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국제적으로만 그런 거 아니냐?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죠. 특히 한국에서 여러 기상 이변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폭염 아니겠습니까? 작년 그 전국 평균 기온이 역대 1위였습니다. 그리고 열대야수도 역대 1위였고요. 폭염 일수는 역대 3위 이렇게 얘기됐죠.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그냥 덥다 이런 중이 아니라 누군가한테는 건강과 목숨을 잃는 일입니다. 작년 통계를 보니까 5년 질환자가 3,700명이 발생해서 이 전년 대비 31%가 증가했어요. 심지어 사망자도 34명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게 사실은 우리 일상을 지금 벌써 기후위기가 구체적으로 기후재난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직업군, 이런 게 위험한 직업군이 야외 노동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건설 노동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건강의 문제 그리고 심지어 목숨을 잃은 일도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대비책이 상당히 좀 약합니다. 걱정된 정도죠. 그래서 노동자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폭염 때, 더울 때는 작업을 중지할 수 있게 해달라. 그걸 정당한 권리를 인정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법안이 발의됐습니다만 그게 법안이 통과되고 있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에너지 취약계층이라고 그러죠. 그분들은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 이제 초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이상 기후가 이제 계속
나타나고 기후가 자꾸 변화를 하게 되면 당장 이 먹거리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 먹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상 기후 시대 지난해 보면 뭐 금사가 얘기도 나왔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가격이 이제 뭐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러한 이상 기후 시대에 이 농업이 좀 어떤 식으로 좀 가야 될지 먼저 센터장님께서 한번 그 방향을 좀 제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저는 이제 기후 변화 전반에 대해서 탄소 중립, 기후 적응을 전공을 하고 있고요. 네. 농업에 그렇게 특화된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저희 그 기후 위기, 기후 변화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두 개인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로 나뉘질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많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그 기후 적응형 품종 개발하고 이걸 현지화하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 아열대 작물을 재배한다거나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건 새로운 품종으로 새로운 길을 간다라는 개념이라면 두 번째는 그 이제 외부 효과죠. 그러니까 우리 기후 변화에 오는 걸 상쇄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활용해서 현재 우리 금산 같은 경우는 인삼이라든가 예. 예산의 사과라든가 이런 걸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팜 얘기를 많이 예.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이 스마트팜, 스마트 농업이라는 건 지금 현재 있는 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에너지를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는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스마트팜이 기후 위기 탄소 중립에 맞추기 위해서는 공급되는 에너지가 그 재생에너지여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스마트 농업만 얘기를 하고 그 뒷단에 제공되는 에너지, 추가되는 에너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보면 먹거리는 기후에 의해서 바뀌게 돼 있어요. 기후라는 게 문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먹거리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적응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저는 스마트 농업 좋습니다.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천천히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제가 앞단에 말씀드린 첫 번째 전략, 그 기후 적응형 품종 개발과 이것들을 어떻게 현지화하고 이것들을 우리가 좋아하게 만드는 방향 이런 것들이 아마 해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한재각 위원님께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이 에너지 기후 정책을 연구하다 보면 이 농업하고 이 연관이 좀 있어서 같이 연구를 병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후위기에서 그 피해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산업 분야가 농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기후위기에 농업을 어떻게 대책을 살 것인가 얘기하기 전에 지금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더 짚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폭염으로 너무 뜨거워서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을 얼마큼 해줬냐를 봤더니 2018년 대비 2021년 보니까 무려 그러니까 19배가 증가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피해 면적도 3.5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홍수나 등등등으로 해서 침수된 농작물, 그것도 축구장 20만 개 정도의 그 영역이 그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더 많은 폭염, 뭐 홍수 등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고 당연히 병충해 같은 것도 피해를 많이 봤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농민들은 지금 상당히 거의 이제 농사를 못 짓다. 어떻게 농사를 지라는 말이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 사회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 아니 사실 이게 뭐 농민들이 잘못을 해서 농사를 망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회가 그걸 보상해주고 농사를 계속 짓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식량권을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 말에 소위 남태령 대첩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네.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네. 서울 상경시를 했다가 남태령이라는 데서 네. 막혔습니다. 많은 그 여성분들이 응원봉을 들고 가지고 응원하고 네. 옷을 뚫어서 시위를 성공했는데, 근데 그때 주목받으면서 농민들이 왜 트랙터를 끌고 거기까지 올라갔냐 이랬을 때 소위 농업 사법이란 것들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하면서 그걸 항의하러 네. 올라갔죠. 근데 그 중에 들어있는 게 이겁니다. 농업재보험법 그리고 농업재대책법입니다. 근데 이게 왜 농민들한테 정말 절박한 법이 있냐면
기후 위기 때문에 계속 농사를 지으면 망하는데 예. 더 이상 다음번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우리 보상 제대로 해줘라, 지원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걸 돈이 많이 든다고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걸 항의하는 거죠. 사실 이런 장면 자체가 우리가 기후위기에 농민들이 그리고 우리 농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준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무처장님께서는 환경운동을 하시니까 이런 문제는 더 직접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는데요. 농업 사실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서. 네. 근데 어쨌든 가장 의식주의 가장 기본이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먹을 때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을 것이냐,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전체적으로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에 아까 가뭄, 뭐 폭우 이런 거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산업계가 아마 농업 분야인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건 안보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네. 아까 한재갑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걸 비용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가 정책을 만들 때 이거 우리가 내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거가 아니라 사실은 농업에 투자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농업 정책을 어떻게 육성하고 이걸 잘 가져가느냐. 사실 식량 자금률이 저희가 20%에서 25%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75%를 외부에서 수입해 오는데 이걸 100%까지 늘리는 게 사실 안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기후 위기 시대가 계속 지속되면 이 자금률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걸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농업 관련돼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게 기회다. 이게 기후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후해로 만들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농민한테 이 책임을 다 떠넘기는 게 아니라 국가가 이 책임 얼마나 감당해 줄 거냐가 사실은 기회의 기본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비용 지원도 마찬가지고 아까 기술 지원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농업 기술을 어떻게 농사를 지으시는 농민분들에게 전달할 거냐 이런 사실 시스템 자체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최근에 일어난 일이죠. 이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처장님 네. 께서 이제 초반에 언급을 해주신 부분이 교토의정서 다음에 이제 파리 기후변화협정이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해버렸어요. 네. 뭐 그러니까 일기 때도 이제 탈퇴를 하고 다시 이제 탈퇴를 했는데 이런 어떤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이런 기후변화협정 전 세계적인 어떤 약속 아닙니까? 네. 이 탈퇴를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정책 전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막 좀 바뀔 것 같아요. 혼란스럽기도 하고. 먼저 사무처장님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 취임식에서 에너지 분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네.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 화석연료 특히 이제 액화천연가스 중심의 규제 완화를 하겠다. 예. 사실 이제 국제사회가 그동안 실천하고 약속해왔던 것을 한 20년 전, 30년 네. 전으로 돌리는 얘기를 트럼프가 하고 있는 예. 거죠. 근데 어쨌든 워낙 강대국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고, 우리나라가 그걸 적정하게 예. 외교적인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을지 사실 네.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트럼프는 기후 악당이다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갈 길을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후 악당이라고 우리가 불려왔거든요. 네.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국제사회에서는 에너지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실제 그거를 저감하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해서 문제였는데, 이 트럼프가 하는 건 이걸 더 가속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에 휩쓸려 가면 국제사회 전체에서는 더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후 문제는 사실은 우리나라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파리 협정이나 이 협정 안에 이 내용들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잘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 특히 이제 에너지 문제에 관련돼서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생에너지 분담률이 한 5%밖에 안 됩니다. 네. 5% 내외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걸 한 최소한 20%, 30%까지 올려야 되는 우리의 과제들은 실천을 해가자. 여기 지금 액화천연가스라든지 화석연료 이거는 사실은
정반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이걸 명확하게 선을 좀 그을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우려스러운 점들이 많아서 네. 트럼프에 휩쓸리지 않는 정책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건지 예. 저는 국민이 사실은 안 되면 국민이라도 나서서 그 에너지 후퇴하는 걸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재각 의원님께도 이 미국의 어떤 에너지 정책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이 이제 이걸로 인해서 손해를 보니까 이런 뭐 협정도 탈퇴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러한 어떤 강대국의 에너지 정책, 기후 정책 우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될지. 네. 예.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예. 한마디로 하면 지구적 재앙입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보시는군요. 그럼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파리 협정을 탈퇴를 했죠. 예. 참 어처구니 없는 건데 지금 이 기후 위기 심각성이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온실가스를 하루라도 더 빨리 줄여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새롭게 화석연료를 채굴하겠다라고 나서고 예. 값싸게 또 공급하겠다고 나서고 이런 상황 자체가 지구적 재앙이고 예. 저는 전 지구인에 대한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누가 테러리스트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건 평가는 놔두더라도 확실히 더 값싸게 화석연료를 채굴해서 공급하겠다는 하기 때문에 근데 재생에너지라든지 전기차, 배터리 같은 소위 뭐 녹색 경제 영역이라고 하는데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한국도 사실은 뭐 IRA법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기대해서 미국의 여러 가지 배터리 공장도 세우고 이랬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부정적 여파를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너무 또 이것을 심각하게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트럼프는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요. 기후에 관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건 세계적 트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을 그냥 확 다 뒤집지는 못할 거다 생각하고 오히려 미국이 세계적 흐름으로부터 이탈돼서 고립돼서 나중에 후과도 치르게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트럼프의 당선이 이 경제 측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정치와 민주주의에 주는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 극우 정치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 극우 정치 폭동들이 나타나고 있고 아직 한국에서는 그것까지는 야구지 않지만은 트럼프가 하는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기후변화 없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얘기를 사실은 한국의 극우 정치도 따라간다면 조만간에 기후 정책 안 된다, 기후변화 없다 이런 얘기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미국과 우리나라 전체 어떤 기후 정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이제 충남연구원에서 이런 여러 다양한 연구들을 이제 하시니까 우리 지역의 문제로 좀 좁혀서 또 바라보실 수 있는 시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려움과 위기라는 얘기 이런 말씀들을 쭉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가야 될 길은 가게 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우리 뭐 트럼프 정부가 제가 좀 감히 말씀드리면 현재를 보지 말고 미래를 봐라. 우리가 말하는 트럼프 정부는 가까운 미래를 보는 것 같고요. 네. 전 지구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은 먼 미래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먼 미래를 보는 데 있어서 우리는 급하게 갈 필요는 없다. 짧게 4년, 5년 정도에 뛰어가지 않고 걸어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사실 2, 3년 전부터 탄소 중립 관련된 정책들을 꽤 열심히 밀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 아마도 우리 충청권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그 석탄 화력 발전소의 반이 충남 연안에 다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 그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이 항상 전국 1위입니다. 우리 국가 배출량이 한 7억 톤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한 22에서 한 24% 정도 우리 충남에서 예. 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심각성, 제가 처음 말했던 원인을 제거하는데 꽤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2045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해서 뭐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에너지 전환 당연히 들어 있고요. 그리고 미래 산업 육성도 들어 있고 특히나 충청남도에서는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충청남도를 경제특별도로 선포를 하고 예. 결국엔 그 과거에는 경제 중심의 그런 그 사회 시스템이 막 옳았다라고 보면 이제는 경제 플러스 기후를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경제특별도를 선언을 했고요. 거기 보시면 한 45년까지 그 한 101조 정도의 이제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었고 고용도 한 60만 명 정도 그리고 뭐 충청남도 입장에서는 국비는 한 19조 원 정도 이렇게 유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제일 처음 내세운 게 이제 미래 경제입니다. 예. 미래 경제를 보고 그리고 전환 경제 그리고 순환 경제, 생활 경제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 허브 역할을 하겠다. 우리 그 탄소 중립 관련된 이니셔티브를 저희 쪽으로 가져오고 이것들을 전국에 확산시키는 역할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현재도 뭐 다른 지자체보다는 꽤 다양한 계획과 다양한 실천들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센터장님께서 자연스럽게 이 탈석탄, 탄소 중립 이제 말씀까지 곁들여 주셨는데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어서 지금 충남 서해안 쪽에 전국 석탄화력 발전소에 58기 중에 절반인 29기가 이제 몰려고 있어서 이제 뭐 단계적 폐쇄도 하고 있고 뭐 이제 이런 영향이지 않습니까? 네. 사무처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어떤 탈석탄, 탄소 중립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매우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마 이상신 센터장님이 계셔서 아마 충남이 조금 더 빨리 네. 움직이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좀 네. 해보고요. 사실 탄소라고 하는 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좀 늦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흐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탈탄소는 빠르게 훨씬 더 네.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고 탄소 중립 역시 아까 얘기한 대로 기후 위기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네. 그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탄소로 가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에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 거기에 이제 상쇄되는 녹지 조성이나 보호 이런 정책들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걱정스러운 건 사실 충남이 아니라 대전이죠. 사실 네. 대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형 복합 화력 발전소 액화 천연가스라고 네. 하는데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발전소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들어지면 에너지 자립률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100% 넘게 넘겨지는데 네. 실제 그 에너지 자립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에너지의 퀄리티가 무엇이냐 이런 게 네. 중요한데 재생에너지 정책을 그냥 후퇴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100% 달성했는데 무슨 재생에너지야 이렇게 네.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충남을 좀 배우고 익히는 과정들을 대전이 좀 밟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예.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좀 또 이 충남 정책들을 또 보존해서 또 빠르게 그러니까 아까 45년 정도 얘기했는데 국가적 전 세계적으로는 좀 더 땡겨서 한 40년이든 5년이든 뭐 10년이든 좀 더 땡길 수 있는 방향들을 모색하는 게 네.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재각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네네. 충남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석탄화력 발전소가 많이 몰려 있다고 그래도 그럼요. 이런 어떤 탈석탄, 탄소 중립의 어떤 정책 방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석탄 발전소는 사실 더 빠르게 폐쇄가 돼야 되죠. 기후위기 시대를 보면 빠르게 폐쇄되는데 사실 정부의 정책은 그의 기준에 보면 사실은 좀 느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회적으로는 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예. 예컨대 태안 같은 지역에서는 석탄화력 발전소가 이 GRDP라고 그 지역의 부하 생산액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게 없으면 사실은 태안군이 그냥 휘청거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많은 이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2년 전에 보령 1, 2호기가 폐쇄되고 나서 보령시의 인구가 10만 명에서 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수도 떨어지지, 인구도 유출되지, 지역 경제도 유축되지, 사실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신속한 탈석탄 정책을 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올해 말부터 태안에서 폐쇄가 시작되는데 지역 주민들, 노동자들이 저항하기 시작하면, 근데 그 저항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항하면 사실 신속하게 되지 못해요. 이 문제를 집중을 좀 해봐야 되는데, 예컨대 이번에 석탄 발전소가
이게 폐쇄되면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조만간 일자리 잃게 되냐, 한 2,000명 정도가 일자리 잃게 된답니다. 그리고 태안, 보령, 당진의 노동자들만 일단 좁혀보면 900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900명 정도가 적은 수가 아닙니다. 지역사회에서 가장 임금이 좋고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핵심들인데 이 사람들이 빠지면, 그리고 가족들이 빠지면 보령처럼 인구가 훅 떨어지는, 태안과 뭐 이런 데는 더 인구 감소가 큰 충격을 낳게 될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사실 노동자들은 정의로운 전환 요구하는데 그 대책이 없다라고 계속 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 하나 볼 거는 이 석탄을 발전소가 있는 태안과 보령이 바닷가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대책으로 이 각 지자체가 하는 일이 해상 풍력을 그 앞바다에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되게 좋아 보이는 거죠. 그 석탄 발전소 대신 해상 풍력 좋은 건데 문제는 이것이 정부나 지자체가 돈이 없으니까 지금 정부 지원이 안 하고 있으니 그 민간 기업들, 심지어 해외 기업들의 자본을 갖다가 유치해서 지금 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람이 우리 모두의 것인데 그 이익이 지역 주민들한테 남는 게 아니라 모두 해외 자본한테도 빨려나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기다가 석탄 발전소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일자리 잃을 경우에 거기 가서 일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그건 민간 발전소니까 고용의 의무도 없습니다. 이런 측면을 보면 지금 대책이란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부실하고 특히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이 관점에서 이 대책이 부재하다 보니 앞으로 석탄 발전소를 빠르게 폐쇄한다는 이 정책 목표도 실현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걱정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후 위기, 기후 문제를 얘기하면서 함께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이 일회용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일회용품을 많이 쓰면서 어떤 환경 오염도 유발하고 이에 따른 어떤 기후 위기 문제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 일회용품의 대표 주자가 플라스틱 아닙니까? 플라스틱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이 플라스틱이 이제 뭐 빨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편하게는 해주지만 우리에게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제 건데 이 충남도에서도 뭐 공공기관에서 뭐 플라스틱을 퇴출시키고 뭐 다회용기도 쓰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자치단체에서 정책을 많이 이제 하는데요. 이 일회용품 정책 어떻게 좀 방향성을 잡아야 좀 더 어떤 기후 위기를 좀 늦추고 그런 방향으로 좀 갈 수 있을까요, 센터장님? 네. 답은 없다고 봅니다. 네. 답은 제가 생각하는 건 이 불편함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알게 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어렵죠. 뭐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조차도 오늘 당장 뭔가를 하지 마라고 네. 하면 아마 힘들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희들이 쓰지 마가 아니라 이걸 쓰지 않음으로써 어떤 다른 효과들이 나타나는지에 좀 정책을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심리학에 보면 그 흰곰 효과라고 있어요. 예. 우리가 뭔가 이렇게 흰곰을 생각하지 마라라는 집단과 흰곰을 생각하라라는 집단을 일정 시간 동안 두고 흰곰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반대로 흰곰을 절대 생각하면 안 돼 쪽이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을 쓰면 안 돼에서 이제는 정책 자체를 플라스틱을 쓰지 않으면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인센티브는 당연히 이제 따라가는 거고요. 그 외에 이것들이 주는 파급 효과에 대한 그 홍보 이런 것들도 이제는 좀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마지막으로 지금은 이제 정책 얘기를 했고 개인도 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 가능한 제품에 대한 추가 비용을 또 지불할 그런 용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업도 사회적 책임에 관련된 그 요즘에는 뭐 ESG 경영 이런 걸 예.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사례들을 좀 공유하고 기업이 지역의 그 플라스틱을 비롯해서 재생 가능 물질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기여를 하는 이런 정책적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플라스틱 일회용품 안 쓰면 좋은데 네. 또 안 쓸 수도 없고 또 이 일회용품에 또 종사하시는 산업도 있고 여러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정책의 방향성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거를 좀 어떤 식으로 국가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해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시민사회에서. 최근에 뭐 실천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회용품 규제 관련돼서 스스로 사용을 안 하거나 나는 플라스틱 쓰지 않겠다 선언하신 분들 굉장히 많고 예. 뭐 그래서 다용기를 가져간다거나 그리고 뭐 지방 자치단체들이 축제할 때 뭐 예. 쓰레기 없는 축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자발적인 실천 활동들은 너무나 뭐 장려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규제 정책이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 이거 완벽하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플라스틱이 없는 국가도 있어요. 못 쓰게 하는 국가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유럽에서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걸 역행하는 사실 최근에 이제 국제 택배 관련돼서 과대 포장 단속을 2년 정도 유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 일입니다. 예. 그리고 일회용급 보증금제 이게 사실 세종하고 제주도에서 시범 시행을 했고 이게 자리를 거의 잡았어요. 그러니까 보증금제를 주고 다시 컵을 갖다 주면 다시 그 보증금을 반환받는 형태의 이걸 또 다시 유예시켰습니다. 전국으로 확대하는 걸 유예시켰고 23년에는 일회용품 규제 자체를 또 유예하고 그러니까 규제 자체를 계속 유예하면서 일회용품을 써도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긍정적인 메시지를 사실 이 플라스틱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나 아니면 거기 후과에 대한 그 홍보하는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플라스틱이 문제다라고 하는 걸 알려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이걸 계속 장려하는 형태의 정책들을 환경부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현장에서는 일회용품 규제 완화 규제 끝날 때 사실 카페나 이런 데 다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세척하고 이런 거를. 근데 이게 유예되면서 사실은 현장에서 오히려 더 난맥상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규제 정책이 제대로 가야 된다. 이게 어찌됐든 화학 제품이거든요. 석유화학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석유화학 제품을 계속 쓸 수 없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런 여러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플라스틱이 한 번도 죽지 않았다고 얘기하거든요. 한 200년 정도 됐는데 사는 게 한 500년 정도 이상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죽지 않는 제품을 계속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이제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규제가 훨씬 더 강화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은 이 플라스틱이라는 것 자체가 생산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플라스틱 폐기물만 해도 2000년부터 2019년까지 그 2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 그렇게 폐기물이 만들어진 것에서 9%만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뭐 매립단든지 태워진다든지 그나마 그거는 괜찮은데 그것이 관리가 안 돼서 흘러내리면 바다로 흘러나가고 그래서 요즘 미세 플라스틱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일이 생기니까 플라스틱 오염 문제 심각하게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라는 게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작년에 부산에서 그 회의가 열려서 플라스틱 협약이 타결이 됐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압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마치 온실가스를 줄이자가는 파리 협약이 체결되듯이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조만간에 체결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된다,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규제로 들어오기 때문에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한국 정부는 준비를 하고서도 계속 후퇴해버리는 문제 때문에 심각한 상태를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산 자체도 줄여두고 그리고 일회용 용품 자체도 줄일 뿐만 아니라 이 재활용 시스템도 많이 만드는 건 중요한 상황이고 이래야지만 사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문제, 특히 석유화학 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문제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한테는 피할 길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일회용품 문제까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이제 산업적인 측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탈탄소와 재생에너지 등 기후 기술 산업 규모도 이제 계속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올해 기후 기술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도 이제 계속 나타날 텐데 일단 센터장님께서 한번 우리의 어떤 기후 기술 정책 산업 전망 한번 짚어주시죠. 네. 산업 전망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기후 위기, 탄소 중립 쪽을만 이제 국한해서 좀 제가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그 기후변화에서는 전 세계 기후변화 정책의 기준이 되는 그 IPCC의 보고서와 그리고 매년 열리는 COP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이제 협정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는데 작년 그 COP에서 그 12월 10일인가 제가 이제 그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들이 한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신기후 체제라고 해서 파리 협정 이후에 신규 기후 재원 조성 목표를 확정을 했고 그 확정하고서 35년까지 한 1.3조 달러 예. 정도를 만들기로 했고 우리나라도 한 3억 달러 추가 공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기후 재원이 소위 돈의 흐름이 생기게 되는 거죠. 돈이 공급이 되니까. 거기에 또 맞춰서 그 파리 협정의 국제 탄소 시장의 세부 이행 계획도 확정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 탄소 시장이 이제 돌아가게 되어 있는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적응 쪽에도 좀 가겠지만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기존 탄소 시장은 정책의 관성에 의해서 계속 오고 있었는데 COP 결과에 따라서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뭐 지역에 이 여기와 관련된 산업들을 좀 봐야 되느냐라고 보면 뭐 특히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설명했듯이 그 탄소 배출량이 1위잖아요. 그러면 그런 대규모 배출 시설들이 당연히 감축이나 하는 쪽에 좀 압박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받을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에너지 전환 뭐 그 탄소 포집 같은 기술들이 아마 예. 올라올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탄소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여기에 그 재원들에 의해서 뭐 탄소 제거 기술이라든가 특히 탄소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뭐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유치하게 되는 효과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이런 쪽에 그 지역에서는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네. 이 산업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기후 사실 뭐 제 전공은 아닌데 예. 어쨌든 우려스러운 점은 있어요. 사실은 예. 이제 최근에 이제 국가 정책이 수소 이걸로 가고 있는데 수소라고 하는 게 아직 그린 수소라고 하는 게 그 상용화되거나 예. 나오지 않았거든요. 대부분 다 화학 그 석유에서 추출하는 수소로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산업들을 계속 육성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게 예. 조금 저는 의문이 있고요. 에너지 정책 관련돼서는 사실은 어찌됐든 재생에너지로 가야 된다라고 예. 하는 큰 틀. 근데 어찌됐든 작년에 3천억 정도 예산을 국가에서 잘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은 다시 그 복원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예. 저는 이런 기술 발전이나 이런 산업들 말고 저는 이제 환경운동을 하고 있기 예. 때문에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 고려되는 필요가 있는 산업이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 복원하고 회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CCUS라고 탄소 포집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그 포집 기술을 가지고 탄소를 다 저장하는 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자연이 흡수할 수 있는 흡수원을 어떻게 우리가 마련할 것인가. 그래서 녹지를 다시 만들고 복원하는. 그러니까 댐이라든지 이런 걸 철거하고 그걸 다시 녹지로 만들거나 이게 흡수원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자연 기반 해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연을 기반으로 다시 복원하고 이걸 통해서 거기에 산업도 구조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탄소 포집 기술이 되면서 탄소세라든지 국가적으로 기후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방하는 그래서 이런 산업들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 저는 그래서 지금 토목을 다시 계속 건설하는 게 아니라 이 토목 산업계가 다시 이걸 다시 복원하는 쪽으로 산업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한재각 위원님께서는 네. 기후 관련된 산업 전망 어떻게 네. 보십니까? 사실 핵심적으로 짧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 가장 핵심적인 건 해상풍력 특별법을 좀 준비하는 거입니다. 인허가 절차 이 줄이고 신속하게 해상풍력 개발하자는 건데 문제는 이게 두 가지 공공성과 환경성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한국 해상풍력의 대부분이 90%가 민간 그리고 해외 자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다 이런 걱정들이 있는 재생에너지 민영화 우려고요. 두 번째는 환경성 문제인데 인허가 절차를 간소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그냥 기업 업자가 원한다면 다 모두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안으로 공공이 체계적으로 환경성도 지키고 이익도 공유하는 공공 재생에너지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토론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이 세 분께 제가 공통적으로 질문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려보겠습니다.
그 올해 우리가 지켜봐야 할 기후 위기의 키워드 시간 관계상 짧게 좀 먼저 센터장님부터 네. 말씀해 주시죠. 충청권을 이제 기준으로 보면 저는 초광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보셨겠지만 뭐 충청광역연합 출범을 준비하고 있고 이게 그 저희 그 탄소 중립 쪽에서 보면 해상 풍력 얘기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충남의 그 화력 발전소는 에너지 생산원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자산이 뭐냐면 전력망이에요. 전력망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충남에서 해상풍력이나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게 되면 뭐 대전이나 이런 쪽에서 초광역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배출권을 서로 쉐어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키워드 이제 기후와 건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기후가 재난재해 쪽이었는데 결국엔 이 기후 문제들이 뭐 미세먼지까지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하기 때문에 기후로 인한 건강 문제에 뭐 세계 기상기구도 그렇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25년부터는 기후와 건강을 같이 할 수 있는 쪽에 아마 정책들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도 올해 기후 위기와 관련된 키워드 핵심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산업계에서 따지면 아리백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백을 달성하려면 사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삼성, 포스코 이런 기업 하나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재생에너지가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아리백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빈부 격차가 더 가속화될 건데 이거에 대한 대책들은 사실 지금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시작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네네. 기후 위기 핵심 키워드 저는 어떻게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게 키워드일 겁니다. 충남이 올해 말부터 태안으로부터 석탄 발전소가 폐쇄되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 사람들이 충분히 보상도 받고 지원되지 못한다면 내후년부터 석탄 발전소 폐쇄는 엄청난 사회적 저항이 직면해서 우리는 신속한 탈석탄을 하기 어려워서 기후위기 대응하기 어렵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이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가는 한 해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태풍, 폭염, 폭설 등 기후 관련 재해에 대한 전 세계적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식량 위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속 가능한 환경과 기후 적응을 위한 정책 마련을 통해 국민이 직면한 기후 위기 시나리오에 맞서 나가야겠습니다. 준비한 세 분 수고하셨고요.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설 명절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